예, 우리 10강 계속 진행할까요? 10강은 스마트 세법의 50페이지의 챕터 4.7의 지급이자의 송금불산입입니다. 이제 이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챕터 4에 있는 여러 가지 송금과 송금불산입 중에서 가장 이제 출제 가능성은 높죠. 원래 이 송금과 송금불산입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곳은 이제 다음, 그러니까 2, 송금과 송금불산입의 2인 챕터 5에 있는 접대비와 기부금인데요. 제가 이제 송금과 송금불산입을 두 챕터로 나눴으니까 이번 챕터에서는 1에서는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입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 문제도 상당히 많고요. 문제 난이도도 좀 있는 편이고 난이도를 떠나서 문제가 상당히 길어지죠.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50페이지 보면 1점의 개요. 지급이자는 정당한 차입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칙은 송금이다. 하지만 네 가지 경우에는 송금불산의 페널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급이자는 은행에서 차입한 거에 대해서 이자 내는 거죠. 기업회계에서는 이자 비용이라고 하고요. 우리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라고 하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하고 동그라미 2번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는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낮죠. 아니면 이제 긴 문제 앞에서 약간 양념으로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이 독자적으로 이것만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가운데 세로 보시면 음성적인 채권자, 이 사채가 우리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사채라는 게 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발행하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이 사채가 있죠. 요 사채, 요거는 명동사채입니다. 명동 지하사채, 요거는 회사채, 회사채라고 이렇게 부르죠. 수업 목적으로는 지금 이게 아니라 요거 명동 지하사채, 이거는 이 사채를 쓴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사채를 쓰면 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갚을 때 명동 지하사채에서 나한테 사채를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밝혀버리면 그 명동에 있는 지하사채 그 주인공, 그 사람이 이자 수익으로 과세가 되니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원래 그쪽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그쪽 사람은 막 지하사채에서 조폭이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못 잡고 애꿎은 그 명동 지하사채를 빌려가지고 채권자를 내가 밝히지 못하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손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인데요. 요새 금융실명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 자체가 불가능해서 수업 목적은 대단히 수업 목적으로 중요성은 낮죠. 내용을 보면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라고 했고요. 이 두 가지는 오른쪽 세로에 세무조정이 공통되는데 송금불산입 상여 처분을 하죠. 그러니까 회사 담당자에 대한 대표자 상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에 보시면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 징수를 한 경우에는 기타 사유 유출로 잔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고 해서 가끔씩 이게 함정으로 등장을 하죠. 다시 표로 올라가면 동그라미 3번에 건설자금이자 차입원가 자본화라고도 하죠. 지급이자가 아닌 자산의 취득 성격이라고 해서 손불 유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인데 차입금 유용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죠. 이거는 손불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세무조정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하고요. 제가 동그라미 3번의 손불 유보는 파란색 표시를 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페널티 성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건설자금 이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중급회계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페널티로 손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자 비용 잡을 게 아니라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자산으로 올리라는 의미에서 손불의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2점의 건설자금이자인데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뭘 양해해 주셔야 하냐면 이 건설자금이자를 제가 아주 기초부터 설명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설자금이자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급 재무회계에서의 차입원가 자본화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재무회계와 세법의 차이점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고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양가로 1번의 개요를 보면 취득원가주의에 따라서 기업회계도 세법도 모두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자산의 취득, 건설,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본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수험생일 때 이 자본화함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자본화함도 좋지만 이 자산화, 그러니까 비용 잡았던 것을 우리 기업회계가 이자 비용 잡았던 것을 기업회계에서의 자산으로 바꿔라. 왜냐하면 취득원가니까요. 이게 취득원가주의라고 하죠. 취득원가주의. 그 이자 비용도 알고 보면 그 자산, 그 토지나 건물을 자산 취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니까 소위 회피 불능원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산화하는 건데 결국 자산을 잡으면 회사에 뭐가 늘겠어요? 자본이 드니까 이거를 금융비용의 자본화 또는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한마디로
이자 비용을 자산 잡으면 자산이 자본을 구성한다 그 뜻이죠. 다음 페이지에 사례가 있는데 7기 1월 1일부터 공사기간 2년짜리 사옥 신축을 위해서 100을 특정 차입을 했고 연 이자율은 6% 자본화요건을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자, 가운데 세로의 기업회계 볼게요. 1월 1일자에 차입금 100이 들고 현금 100이 들죠.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이 대변에 100이 꾸준히 나가면서 건설 중인 자산이 잡히죠. 왜냐하면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이 잡히겠죠. 12월 31일 날 이자를 낸다는 거죠. 12월 31일 날 이자를 내는데요. 자, 현금이 6이 나가고 6이 잡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야 우리 자본화하자. 자본화하자는 소리는 여기 이자 비용을 없앤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다가 건설 중인 자산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야 나 자본 안 할래. 이거는 할래, 요건 안 할래. 요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네요.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기업회계고요. 그 다음 법인세법입니다. 법인세법은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 여기 동그라미 1번이고 동그라미 2번이고 동그라미 3번인데 동그라미 1번은 같네요. 이자 비용까지는 같고 동그라미 2번에 자본화도 같네요. 그러면 세무조정이 없죠.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 이미 자본화를 했으면 세법에서도 해주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자본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법은 그래도 끝까지 건중을 잡아보자 이거예요. 세법은 끝까지 야 너 왜 안 했어? 나는 건중을 잡을래. 그리고 이자 비용을 6원을 잡을래. 이렇게 하면 이때는 세무조정을 손불에 6에 건중에 유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때 언제나 세무조정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1차에서 보셨겠지만요. 양가로 2번 계상대산 및 기간입니다. 반가로 1번의 의의를 보시면 명목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인데요. 요거 조심하셔야죠. 유형하고 무형만 돼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이거 말고 되는 게 더 있거든요. 이따 보시겠지만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이 지출금이 유사한 성질까지 들어가니까 차입과 관련된 재반 비용인 지급보증료, 연체이자까지는 들어갑니다. 근데 원본에 가산한 연체이자는 안 들어가고요. 재무회계에서 외화차입금의 환율 변동 손익까지도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외화차입금이었다고 해도 세법에서는 환율이 막 변동해서 외환 차손익이 생기는 것까지는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요. 반가로 이번에 계산기간은 일단은 건설 등을 개시하고 금융비용이 발생해야죠. 이 금융비용의 자본화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건물 지을 때 내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이자를 빌려오는 거에 대해서 이자 비용마저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쌓자는 거니까 당연히 동그라미 2번에 금융비용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이날부터 건설 등이 준공된 날인데 주 2로 내려가시면 건설이 준공된 날은 언제냐? 토지의 경우는 대금 청산일, 대금을 청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대금 청산하거든요. 대금 청산하면 이제 토지 산 거잖아요. 이게 취득기간에만 잡아야 하는 거니까요. 그 취득을 완성한 다음에는 잡으면 안 되죠. 그때는 그냥 이자 비용으로 놔두셔야 하고요. 또는 사용일 중 빠른 날, 청산일과 사용일 중 빠른 날, 동그라미 2번의 건축물은 양도소득세 취득일과 사용 개시 중에 빠른 날, 그러니까 이날이 완공됐다는 소리니까 그날까지만 잡아야 돼요. 이따가 문제 풀 때 이런 거 모르면 문제 안 풀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주 1로 올라가면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점인데요. 가운데 세로부터 보시면 IFRS는 이렇게 이자 비용 잡았다가 보시는 것처럼 건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이 이자 비용 이렇게 없애버리고 건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에는 뭐 자산에 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 보다시피 적격자산이라고 해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그 다음에 장기 재고자산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장기 재고자산이란 1년 이상의 재고의 취득이 필요한 보통 건설사의 용지겠죠. 건설사 용지는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재고자산으로 잡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의 법인세법은 적격자산이라고 해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만 들어가니까 이게 수업 목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죠. 투자부동산하고 장기 재고자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요. 동그라미 2번의 자본화 대상 차입금에도 IFRS는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 모두 자본화 강제하고 있고 오른쪽 세로의 법인세법은 특정 차입금은 자본화를 강제하고 있는데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실무를 해보셔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본화를 하는 게 기업회계에서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기업회계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있던 이자 비용이 사라지니까 회사 손익이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이자 비용을 없애고 건설 중인 자산을 잡으면 이게 손실, 즉 이자, 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손금보다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송금이 입금보다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송금이 많을수록 세금을 조금 내니까. 근데 이렇게 여기 있던 송금이 이쪽으로 사라져 버리니까요. 세법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을 잡는 거, 건설자금 이자를 잡는 것이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사라지니까. 근데 지금 오른쪽 세로를 보니까 특정 차입금은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하니까 특정 차입금은 어쩔 수 없이 잡아야 하고요. 일반 차입금은 만약에 문제에서 자본화를 선택할 수가 있다면 안 잡는 게 낫죠. 왜냐하면 안 잡고 그냥 뭘로 살려둬야 돼요. 그냥 가만히 이자 비용으로 살려둬야 우리 오히려 손실, 손금이 더 많이 잡혀서 과표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은 특정 차입금은 강제하는데 일반 차입금은 선택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나중에 좀 수준 높은 2차 수준의 문제에서 이 부분을 쉽게 풀 수가 있죠. 동그라미 3번에 특정 차입금에 대한 차입 원가는 IFRS는 금융비용에서 일시적인 운용수익을 빼주는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하나를 더 빼주죠. 금융비용에서 운영자금 전용이자도 빼줍니다. 뒤에 물론 문제도 이게 많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가로 3번의 계산 방법에는 특정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에서 운영자금 전용이자 빼고 일시 투자 수입 이자를 빼주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에 일반 차입금은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차입금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이 사례에서 회사가 4억 주는데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100억을 전부 다 특정 차입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특정 차입금이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차입하는 게 특정 차입금인데 우리 회사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60억만 특정 차입을 한 거예요. 그럼 60억으로 지었죠. 나머지 40억은 뭘로 지었어요? 그냥 우리 회사 돈으로 지었거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건물 짓는 기간에 우연히 우리가 뭐 직원들 월급 주려고 50억을 빌렸다거나 아니면 우리 거래처에 외상대 갚으려고 50억을 우연히 이렇게 빌린 거예요. 그럼 이론상 100억 건물 짓는데 60억은 특정 차입했고 50억 중에 얼마를 일반 차입금으로 쓴 셈입니까? 바로 40억을 쓴 셈이죠. 이런 걸 다 재무회계에서 배운다는 뜻인데요. 우리 52페이지 제일 위에 반가로 2번에 박스를 보시면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이고요. 1번 건설 등을 위한 평균 지출액 100억 중에서 특정 차입금으로 쓴 게 60억이니까 나머지 얼마죠? 얼마? 40억에 대해서 곱하기 자본화 이자율이에요. 내가 일반 차입금으로 50억을 빌려왔어도 50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40억에 대한 자본화 이자율 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해당 사업연도 자본화 기간에 발생한 일반 차입금에서 만약에 이자가 4%여서 2억이 나왔다면 1번이 2번을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발생한 일반 차입금 이자가 2억이라면 아무리 동그라미 1번이 크더라도 2번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 공식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재무회계를 정확히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쉽고요. 재무회계 공부 안 됐어도 제가 지금 말했던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죠. 자, 그 밑에 사례도 제가 1차에서는 풀어드리는데 2차에서는 스스로 맡기겠습니다. 양가로 4번의 세무조정의 요약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반가로 1번 과대계상이죠. 과대계상은 쉬워요. 과대계상인데 예를 들어서 기업회계가 130 잡았고 세법은 100 잡았어요. 지금 뭐를 과대한지 알죠? 한마디로 건중을 많이 잡은 거예요. 우리 답은 100인데 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야? 자산을 낮춰야겠네요. 말씀드렸죠. 얘는 좀 쉽다고요. 그래서 송금산입에 30에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반가로 2번이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세법은 안 바뀌었나요? 세법은 100이래요. 근데 기업회계가 80밖에 안 잡았어요? 그쵸? 이게 이제 잘 따르셔야 하는데 동그라미 1번 얘는 좀 쉬워요. 토지 삼각을 하지 않아요. 야, 너 왜 80밖에 안 잡았냐? 우리는 100을 잡아야 하는데
얘하고 반대로 자산을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시피 송금불산입의 유보예요. 얘는 쉬워요. 얘는 쉽다고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삼각자산이죠. 대표적인 게 건물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건물이 A 보시면 건설 중이래요. 그러니까 기말까지 건설 중인 거예요. B는 보시는 것처럼 단기말 건설 완료죠. 네, 하나 물어보자. 시험에서 A가 더 많이 나와요? B가 더 많이 나와요? 실은 뭐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2년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2014년부터 건설을 착공해서 2015년에 완공됐다고 해서 문제가 2년치가 나오면 A하고 B를 다 풀어야죠. 근데 뭐 둘 중에 좀 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게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이게 좀 더 어렵거든요. 이게 좀 더 어려우니까. 자, 건물이 지금 건설 중이면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말까지 할 수 없죠. 얘랑 똑같아지죠. 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좀 쉬워요. 근데 건설이 완료돼 버렸으면 이게 바로 나중에 8절에서 배우는 즉시상각의제가 돼서 이게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즉시상각의제. 여러분 이거 즉시상각의제인 거 아시죠? 지금 우리는 일회독은 아니니까요. 우리 다 이제 세무회계 배울 정도면 예전에 세법 많이 배웠으니까 즉시상각의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자산 성격으로 갔어야 합니다. 자산 성격으로 20에 갔어야 하는데 자산 성격을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가 뭘로 처리한 거죠? 기업회계가 비용 처리한 것을 바로 손불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는 게 즉시상각의제죠. 거기 보다시피 95페이지 후술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8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 페이지 53페이지 3점은 업무 무관 자산 등 관련 이자인데 얘는요. 계산 문제는 이 4개 중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배우시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총 4개인데 그 중에서 이 3번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계산 문제는 많이 나오지만 로직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틀 5번만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양가로 1번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차입에 대한 대가인 지급이자는 손금이 원칙이나 법인이 차입을 하여 투기 목적 등으로 업무 무관 자산 가로 열고 투기용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업무 무관 요트. 야, 이거 참 꿈이네요. 저의 꿈인데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막 파란 바다 위에 막 하얀 요트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업무 무관이죠. 등을 구입하면 이에 대한 지급의자는 송금불산입을 적용합니다. 양가로 1번의 계산 구조 보시면 틀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로직은 간단하다고요. 로직은 되게 대단히 간단해요. 자, 손불은 이렇게 한대요.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 업무무관 적수, 그 다음에 가지급금 적수. 아주 간단합니다. 로직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파란색은 숫자입니다. 숫자 사례. 삼성전자가 1000억을 빌렸어요. 요새 이자율이 싸니까 그냥 4%로 빌렸다고 칠까요? 그러면 40억. 그러면 원래 40억은 전액 송금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급이자라고 언제나 손불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뒤에 문제 푸시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은데 지급이자도 원칙은 송금이라니까요. 근데 삼성전자가 1000억에 가지고 기흥에다가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요새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거기 투기 목적으로 자기도 편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47에 28이겠네요. 47에 28, 40억 중에서 손불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28억을 합니다. 소득처분은 뭐겠어요? 어차피 40억이 다 어디로 나갔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다 이자로 나갔을 테니까 어차피 기타 사유출이죠. 아주 간단해요, 로직은. 근데 남은 300억 중에서 200억을 우리 회장님한테 업무 무관으로 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1000억 빌려가지고 90% 엄한 짓 했으니까 94, 36억 나올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직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안 되겠어요. 요새 제주도가 너무 그냥 핫해가지고 여기에다가 700억만 투자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1300억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러면 더하면 1500억이죠?
그러니까 1000억 빌려와가지고 1500억을 엄한 짓에 쓴 거예요. 업무 무관하게.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60억이 됩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아무리 부인돼야 얼마를 넘길 수는 없습니까? 40억을 넘길 수는 없으니까 정답은 40억이 됩니다. 책에 잘 보시면 요 분모분의 분자는 어쩔 수 없이 몇 퍼센트 한도죠? 100% 한도죠. 뒤에 문제 푸시려면 이런 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100%를 넘더라도 빌려온 이자가 얼마밖에 없으니까 빌려온 이자가 어차피 40억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넘어가진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밑에 주 1번에 보시면 기업회계 이자 비용과 유사하지만, 그러니까 요거 지급이자라는 것은 기업회계 이자 비용하고 유사하지만 세법상 지급이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 대단히 중요하죠. 요 표가 1차 수준에서도 중요하지만 2차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요. 자, 왼쪽 세로에 있는 4개는 기업회계든 세법이든 뭔가 금융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즉 은행이나 아니면 이런 금융기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기업회계도 세법도 이자 비용이자 지급이자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 금융리스종 이자 상각액, 금융어음 하임료, 그 다음에 차입금, 회사채 사채에 대한 이자인데요. 여기 사채도 2개 들어가요. 회사채하고 명동 지하사채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명동 지하사채가 언제나 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채권자 불분명일 때만 부인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를 보시면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금융 성격이 없대요. 자, 요거 이해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배우시는 거 이자 비용, 즉 재무회계에서 이자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뭐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자 비용 성격이거든요.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로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는 소리입니다. 자, 1번 특히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1번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상각액, 왼쪽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인데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상각액은 지급이자 아니에요. 2번 운용 리스료, 3번 매각 거래인 상업어음 할인료, 4번 연지급 수입이자, 5번 연지급 수입이자 상당히 시험 많이 나옵니다. 연지급 수입이자 아주 중요하고요. 6번 구매자금 대출이자, 5번이죠. 5번 구매자금 대출이자가 딱 함정으로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이 구매자금 대출이자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함정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수신자금 등 이런 것들은 금융성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 2번 좀 볼까요? 요 업무무관 저수 구하실 때, 요걸 구하실 때 업무무관 부동산들의 취득가액인데 여기에 재평가 차액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취득가액이 들어가야 하니까 예전에 700억에 샀는데 지금은 재평가를 1000억으로 올려놨다. 그렇다고 1000억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취득가액 써야 하니까요. 그리고 특수관계인 시가초과 취득액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00억짜리를 처음부터 특수관계인한테 700억에 사버리면요. 원래 세법에서는 이게 고가로 산 거기 때문에 시가인 500억이 인정돼야 하는데 여기서는 700억이 들어갑니다. 일종의 페널티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손불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시가초과액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자산 시가 10억짜리를 취득가액 15억에 취득을 하면요.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세법상은 고가양수이므로 10억의 취득가액이 되지만 이 규정 적용 시에는 분자 금액에다가 15억을 집어넣으라 이거죠. 이거 배드라고 제가 붙여놨죠.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주 3번 보시면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적수인데요.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 즉 기업회계 대여금 중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같이 있죠. 이 말이 뭔 소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회장님, 사장님한테 아까 얼마 빌려줬다고 그랬죠? 200억을 빌려줬어요. 이게 가수금인데 우리 또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분한테 또 50억을 오히려 꾸어온 적이 있어요. 이걸 가수금이라고 하죠.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 있으면 나중에 둘 사이에 진짜 나는 200억 돌려받고 50억을 다시 돌려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서로 상계를 쳐가지고 150억만 주고받을까요? 한번 답을 볼까요? 화살표에 보시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서로 상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 200억이 올라오지 않고 150억만 올라오니까 분자가 작아지면 전체 손불도 작아질 테니까 제가 굿이라고 붙여놓은 거고요. 단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서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두 개가 서로 가수금, 가지급금이 각각 있어버리면 두 개를 서로 건들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상기하지 말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주 4번 다음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위에 산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죠.
요 가지급금에 여러 개가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그 후보 중에서 요 중에 몇 개가 있으면 이 분자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미지급 소득인 배당금과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개인 지방소득세 포함까지 해서 들어가지 않고요. 2번 우리 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대여한 금액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박스에서 보시는 것들은 취지가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즉 회사가 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취지가 나쁘지 않은 것들은 분자에서 뺀다는 소리입니다. 유리한 소리죠. 유리한 소리. 3번 사용인에 대한 월 정액급여항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번에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금, 5번에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 대여금, 6번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 전환금, 7번 입금 산입액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해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8번, 9번은 참고십니다. 자,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찍어드릴까요? 3번, 4번, 5번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3번, 4번, 5번 자주 나오니까 3번, 4번, 5번 위주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9개를 다 아셔야겠지만요. 3번, 4번, 5번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사례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와 거의 유사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주의해 보시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동그라미 1, 지금까지 배웠던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동그라미 2번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동그라미 3번의 건설자금이자 동그라미 4번의 업무무관 관련 자산 이자 등의 순서에 따라서 세무 조정을 하고 선순위 부인된 이자 및 차입금은 후순위 계산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푸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푸셔야만 문제가 풀리죠. 자, 우리 이제 문제 좀 풀어볼까요? 문제가 좀 많은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지급이자 원이니까 99페이지네. 99페이지. 지급이자 원 CPA 2010년 기출문제죠. 다음은 남산제조의 세무조정 관련된 자료이다. 당기는 3기이다. 아래의 자료와 관련하여 남산제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아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일단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부터 작성해 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써놔야겠네요. 입금산입, 송금산입 써놓고요. 자, 1번 손익계산서 지급이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200만 원인데요. 쇠사채의 액면가액 4천만 원, 그 다음에 아니죠. 99페이지, 그쵸? 남산제조죠, 남산제조. 자, 1점의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면 지급이자가 156만 원에 차입금이 1,300만 원, 이자율은 12%. 근데 보니까 내역이 사채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거 고민되네요. 사채에 대한 이자라는 말이 있자마자 손불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칸을 보시면 9% 있죠? 이게 바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니까 얘를 부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부인하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보시면 200만 원인데 차입금은 2천만 원이고요. 구축물 건설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가 160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운용자금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운용자금 이자는 아무 문제 없고요. 구축물 건설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 160만 원은 건설자금 이자로 손불 유보를 잡아야죠. 근데 이 구축물 건설이 완공됐는지 안 됐는지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세 번째 270만 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인데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차입금은 모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며 사업연도 중 차입금 잔액의 변동은 없다. 다행이네요. 이런 문제 풀기 좀 쉽죠. 구축물 건설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세법상으로 계산한 금액도 똑같다. 그 다음에 2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는 1128600은 원천징수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원천징수 1128600 이거는 기타 사회예출 1128600 맞았어요? 1128600 그리고 그러면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270만 원에서 이 1128600을 빼면 얼마냐면 1571400 1571400 요게 이제 상해처분이겠죠. 이게 바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뭐 이 계정명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바로 상해처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00만 원은 회사채 이자입니다.
2번 볼게요. 전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상의 구축물 잔액은 1000만원이다. 뭔 소리예요 이게? 전기말 합잔, 우리 소위 실무에서 합잔이라고 하는데요. 합계잔액 시산표상의 구축물 잔액은 1000만원이래요. 근데 당기에 건설 중이던 구축물은 2015년 7월 1일날 준공됐군. 저 표에, 위에 표의 두 번째 칸에 구축물이 준공됐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즉시삼각의제로 문제가 바뀌어버리죠. 문제가 즉시삼각의제로 바뀌어요. 당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상 구축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기에 건설된 구축물 이외 신규 취득은 없다. 구축물은 신고 내용 연수 10년으로 정액법을 상각하고 있다. 양가로 1번 합계잔액 시산표를 줬는데요. 이게 뭐죠? 이게 참 실무를 해봤거나 아니면 예전에 회계원리 때 잠깐 배우는데 합계잔액 시산표가 단기말 잔액이 3천만 원이래요. 이 합잔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기말 현재 잔액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문제 조건상 전기말의 합잔이 합계잔액 시산표가 1000만 원이었대요. 근데 단기말은 3000이에요. 전기말은 1000이에요. 그러면 그 차액인 2000의 차액이 결국은 뭐겠어요? 단기 증가를 의미하거든요. 단기 증가. 예를 들어서 합잔의 대변에 1200이 있다고 쳐요. 1200이. 그러면 단기 감소도 1200이 있으니까요. 그럼 단기 증가는 2000이 아니라 800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변의 숫자가 있다면. 근데 보다시피 대변의 숫자가 없으면 2천만 원은 전부 다 단기 증가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즉시삼각의제 어떻게 하십니까? 1. 회사 상각액 2. 그 다음에 우리 한도 이렇게 구해야 하잖아요. 한도 구할 때 취득가액에 곱하기 10분의 1 한 다음에 6분의 12분의 6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10분의 1, 12분의 6인지는 아시죠? 보다시피 신고 내용 연수는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준공됐으니까 이게 들어가야 하고요. 이 앞에 그림에는 보다시피 우리가 양가로 2번 보시면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한도액만큼 계상했고, 그러니까 전기말 거는 고민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단기 것만 가지고 고민하면 되니까 이 단기 준공된 구축물에 대한 상각비를 4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 40만 원에 더하기 얼마를 해주면 됩니까? 위에 아까 즉시삼각의제가 위에 표의 두 번째 칸에 16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살짝 골치 아픈 문제죠. 이렇게 해줘야 하니까. 따라오셨어요? 이 문제는 좀 약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얘는 200만 원 나오고 얘는 108만 원 나오는군요. 200만 원 나오고 얘는 108만 원 나오니까 그 다음에 3번의 세무조정은 보다시피 송금불산이 우리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92만 원을 해야 하고 얘는 소득처분도 유보로 FM대로 정확히 해주셔야겠죠. 자, 얘 건설 중인 자산 92만 원이고요. 얘는 유보 처분을 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까지 안 끝났죠. 3번에 보면 회사는 업무무관 부동산인 토지를 대주주인 대표이사로부터 2014년 12월 1일 시가로 구입하였다. 동토지 관련된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는 159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업무무관 자산입니다. 업무무관 자산은 이렇게 구하죠.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적수로 구합니다. 자, 근데 이미 3점에 보시면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는 159억을 줬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여기다가는 이 금액을 그대로 쓰면 되죠. 1599664 966400000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차입금 적수하고 지급이자 적수만 잘 구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아주 복잡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복잡한 걸 싹 다 고려해주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시간이 없고 지면이 좁더라도 요거를 만들어주면서 2차 수준을 푸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복잡하니까 2차 수준이. 다시 앞장으로 가서 99페이지 가보시면요. 우리 연 이자율 구하고 그 다음에 지급이자 구하고
다음에 우리 차입금에 대한 원금 구하고 차입금 원금 구하고 그 다음에 적수도 한번 구해 볼게요. 이 표를 만드시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 꾀에 자기 손으로 넘어가 가지고 막 헷갈리거든요. 첫 번째 12%짜리 156만원 12%짜리 156만원 살아있나요? 살아있죠? 그러면 차입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산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156만원을 12%로 나눠버리면 원금 나오잖아요. 원금. 그 원금이 얼마 나오냐면 1,300만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1년 내내 변동이 없는 걸로 가정했으니까 여기다 365를 구하면 제가 그냥 약자 쓸게요. 이게 얼마 나오냐면 4745 나오네요. 4745M이 나옵니다. 숫자가 너무 커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세요. 표에 두 번째 거 10%짜리 이거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런 게 가장 사람 헷갈리죠. 10%짜리 중에서 지워버렸네. 160만원 부분, 그 부분은 죽었지만 지금 나머지 40만원 부분이 살아있잖아요. 10%에 대해서는 40만원 부분이 살아있습니다. 원금은 400만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400만원? 400만원에 365 곱하니까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4.60 나온대요. 그 다음에 9%짜리 270만원 어떻게 됐어요? 아예 날아갔죠? 아예 날아갔습니다. 8%짜리 회사채 이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살아있죠? 8%짜리 회사채 이자가 1,600만원이 살아있습니다. 이것도 역산하니까 원금이 얼마 나오냐면 2억 나오네요. 2억. 그리고 여기에다 360을 곱하면 얘가 좀 크군요. 730억 나오네요. 730억. 자, 그래서 합계를 내면요. 쭉 내면 요건 당연히 합계를 낼 필요 없고 차입금 이자는 1796 나오나요? 1796 나오죠? 1796 파란색으로 1796M이 나오고요. 이 차입금 원금 더할 필요 없고요. 이거 다 더하니까 차입금 적수가 이것도 700매덕 나오겠네요. 79205 나오는군요. 그래서 1796 곱하기 여기다가 79205M 약 한 20%쯤 되나? 20%? 20%니까 한 300만원대 나오나요? 금액은 얼마나냐면 3620434가 나오는군요. 금액이 4320434죠? 434. 그러면 마지막으로 업무무관이라고 해서 금방 3620-434에 소득처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은행으로 이자가 빠져나가니까 기타 사유 추월이라고 말씀드렸죠. CPA 2010년 기출문제인데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물론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2차 수험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 문제 풀다 보면 사람 막 헷갈리니까 깨끗이 답안을 작성을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 놓으셔야겠네요. 이번에는 101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101페이지 10번 문제, 지급이자의 2번입니다. CTA 2010년 기출문제이기도 하네요.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법인 주 ABC의 14개 사업년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료고요. 이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을 행하고 계산 근거를 제시할 것. 아래 예시된 답안 양식에 따라 문안 순서대로 소득금액 조정표를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단 13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이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양식 그대로 살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1번 손익계산서 지급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당연히 손불이죠. 두 번째 회사채 액면가액 이거는 회사채가 맞기만 하면 이자 비용 인정되겠네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아까 제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이자 비용 인정된다고 그랬죠. 세법에서도요. 지급이자 인정됩니다. 토지 구입용 차입금 이자는 이따 풀어봐야 알겠지만 건설자금 이자로 보셔야 할 확률이 크죠. 표시에 이 이외에 이자 비용은 없다고 되어 있고요. 2점 보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소득세 38%하고 소득세 10%에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원천징수액부터 구해볼까요? 금액이 얼마였어요? 금액이 1,200만 원인데 곱하기 38%를 원천징수했고 여기에 10%까지 추가했대요.
한마디로 41.8%를 원천 징수한 거죠. 금액이 5016 나오는군요. 그러면 1200만원 중에서 5016 요거는 기타 사외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가 6884예요? 6884? 6984구나. 그렇네요. 6984네요. 6984는 얘는 상여 처분을 하면 되겠죠. 채권자 불분명 원천 징수 5014? 5016 얘는 기타 사유출,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원천 징수 반환 금액 6984 얘는 상여 처분이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점 보니까요. 회사채 액면이자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2014년 9월 1일에 발행한 3년 만기 회사채 20억짜리 액면이자율은 6%가 관련된 것이다. 이 회사채 발행 당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1억 2,600만 원인데 사채 발행비 1,200만 원 포함이래요.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채 발행비 포함하는 거 맞고요. 순현금 유입액은 1874000이고요. 사채의 현재 가치 계산에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9%입니다. 요 갑자기 중구폐계 문제가 나와버렸죠. 중구폐계 문제. 지금 적용된 이자율은 9%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너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할발차, 사할차 구할 줄 아냐 이 소리인데요. 일단 실제로 현금 유입액은 1874M이고요. 곱하기 실제로 유효이자율은 9%죠. 그 다음에 우리 사채 발행한 날짜가 9월 1일이니까 올해는 12분의 4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요게 이제 유효이자고 소위 요거하고 실제 액면이자는 2천만 원에 액면이자율이 6%라고 그랬죠. 6% 곱하기 12분의 4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실제로 우리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이자율이죠. 이 차액이 얼마 나오냐면요. 이 차액이 금액차가 얼마 나오냐면 822만 원이 나오네요. 822만 원. 822만 원. 그러니까 요게 800만 원이고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1620만 원이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의 차액이 822만 원이 더 들어갔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요. 표의 세 번째 칸을 가보세요. 표의 세 번째 칸에 800만 원이 나오죠. 그 800만 원이 이제 나온 금액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는 820만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더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822만 원이 마이너스 유보로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더 들어간다는 뜻.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4번을 보시면요. 토지 구입용 차입금 이자는 본사 건물 신축용 토지의 구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13기는 전기죠. 전기 말에 은행에서 차입한 이자가 15억 이자율 9%에 대한 당기분이다. 토지의 매매 계약일은 2015년 4월 1일이고 대금 청산일은 7월 31일이고요. 본사 건물의 신축공사의 착공일은 6월 30일이고 완공일은 10월 1일입니다. 이 건물의 취득원가는 30억이고 회사가 당기에 계상한 건물분 감가상각비는 4천만 원이다. 건물의 기준 내용연수는 40년이고 회사는 일반 차입금이자는 자본화하지 않기로 했다. 잘했네요. 일반 차입금이자는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월할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짧은 문장에 두 개가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지금 토지도 나와 있고요. 짧은 문장에 건물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 기간부터 한번 볼게요. 토지 기간. 토지 기간, 그 다음에 건물의 기간. 이 기간이 중요한 문제죠. 토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매매 계약일은 4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인지 보세요. 대금 청산을 7월 31일까지 했죠. 4, 5, 6, 7 그러면 4개월일까요? 근데 계속 보니까 본사 건물의 신축공사의 착공일이 6월 3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그 토지에 대해서 잔금 청산은 7월 31일 날 했지만 이미 건물은 그 전에 그 위에다 지어버린 거예요. 건물을 언제 지었냐면
6월 30일부터 지어버렸대요. 그러면 토지는 언제까지만 써먹은 거죠? 6월 30일까지만 써먹은 게 돼버립니다. 즉 이게 3개월짜리가 되는 거죠. 조금 까다롭죠? 그리고 건물은요. 건물도 보시다시피 건물은 완공일이 10월 1일까지니까 6월 30일까지 착공해서 10월 1일까지니까요. 이 경우는 지금 7, 8, 9, 3개월밖에 안 쓴 거죠. 이거 3개월 쓴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도 3개월, 얘도 3개월이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을 잘 따지셔야겠네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요.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 보시는 것처럼 건설자금 이자가 15억 들어갔죠. 15억의 9%였어요. 토지는 15억이고 여기에 곱하기 9%를 빌렸다고 되어 있고 12분의 3년만 하시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요. 3375 나오죠. 3375, 33759. 요것만큼 뭐를 잡아야 하냐면 토지에 대한 취득 원가를 가산시켜야 하니까 토지에 3375에 유보로 자산을 더 잡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건물은요.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취득원가는 30억이고 회사가 단기에 계상한 건물부 감가상각비는 4천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즉시 상각의제로 바뀌어버리는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1. 회사계상액부터 회사계상 문제에서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줬어요.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4천만 원 줬죠. 4천만 원. 2.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원래 잡았어야 하는 것은 30억짜리죠. 30억짜리. 30억짜리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게 지금 40년의 내용론수를 줬는데 지금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했으니까 30년으로 잡는 게 세부담은 최소화가 되겠죠. 30년분의 1년으로 잡으시고요. 곱하기 완공됐던 게 아까 10월이었나요? 10월이었으니까 12분의 3을 하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500만 원이 나오는군요. 2,500만 원. 결론적으로 회사 계상은 4천인데 2,500만 잡았으니까 손불이 나오죠. 송금불산입에 1,500만 원의 유보가 나옵니다. 이거는 건물의 상각 부인액으로 잡혀버리죠. 건물의 상각 부인액으로 1,500만 원의 유보가 잡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점 보니까 업무무관자산의 적수를 무려 7천억을 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급이자 송금불산이까지 업무무관자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겠네요. 문제 사이즈가 커지죠. 공식부터 써볼까요? 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적수입니다. 업무무관 적수는 이미 여기다 무려 7천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급이자하고 차입금 적수만 잘 구하면 되겠네요. 자, 아까 풀었던 표랑 똑같은 표가 한번 또 나오죠? 여기에 이자율. 자, 이자율 자체가 회사채 아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200만 원 이건 날아갔고요. 회사채에 4천만 원짜리인데 이게 9%였어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지급이자 지급이자가 아까 4천만 원이었죠? 근데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내 손으로 아까 1,622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800만 원과의 차액인 822를 덜 받았으니까 이거는 4천만 원에다가 1,622만 원을 더 잡으셔야죠. 그러면 5,622만 원이에요. 자, 이 부분도 쉽지 않죠? 그러면 차입금이 역산해서 얼마냐면 624, 666, 667, 624, 666, 667이 나오고요. 차입금 적수는 여기에다가 76209, 76209입니다. 왜 76209냐면 121밖에 안 되거든요. 자, 이것도 624, 666, 667에 곱하기 365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 9월 1일이었죠. 9월 1일. 9월 1일이면 넉 달이고요. 10월하고 12월이 31일까지 있으니까 이게 122일이 돼서 이 적수도 상당히 쉽지 않네요. 그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76209, 76209, 333,
333으로 122를 곱해야 하는 독특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에서 토지 구입용 차입금 이자가 101억 3,500이었는데요. 1억 3,500 중에서 지금 이미 3,375만 원을 더 잡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얼마냐면 이거 아까 이자율이 몇 퍼센트였죠? 이거 9%짜리였죠? 9%짜리에서 요것도요. 135에서 금방 먼저 잡은 거 있잖아요. 선순위 부인된 거 3375. 3375를 빼주니까 남은 금액은 10125밖에 없네요. 10125밖에 없습니다. 이게 꽃표시 1. 이게 꽃표시. 그래서 이 금액이 10125M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입금 원금을 구하면 1125, 1125, 000, 000, 여기에 365를 구하면 410625, 410625, 000, 000.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계를 냅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금액은 157470. 요거는 굳이 구할 필요 없고요. 차입금 적수는 486834, 486834, 333, 333. 괜히 구했네요. 왜냐면 100%가 넘어가죠. 여기에 486834, 333, 333 하면 이게 4,868억인데요. 이게 7천억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100%가 넘어가 버립니다. 맞죠? 제가 이 금액은 100%를 한도로 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답은 157470000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무관 157470 기타 사유출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요. 2010년 CT의 기출문제인데 보시다시피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니까 문제 그 답안지 풀이 안에서 실수가 없도록 천천히 깨끗하게 푸는 것이 하나의 또 요령이겠죠. 이거는 뭐 하루 이틀로 되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고 해야 깔끔한 답안지 작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지급이자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